첫 번째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질병력을 정확히 알고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 결핵 간염, 심장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 드시고 계신 약물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건강상 이유로 아스피린이라든지 그런 거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출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전에 수술했던 수술력을 정확히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코 수술이 재수술일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연골이라든지 이전에 사용했던 재료들 같은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코 재수술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그런 걸 속이고 말씀을 안 해주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몇몇 있는데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분명히 그런 건 말씀해 주셔야지 더 수월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다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거는 말씀을 솔직하게 해주시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패티큐어라든지 아니면 젤네일 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피어싱을 하신 분들이 요즘 꽤 많으신데, 피어싱 같은 경우도 제거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은 게, 병원에 오셨는데 제거가 안 되면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어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거를 하실 수 있으면 제거를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가 금연, 금주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 정도 전부터 금연, 금주를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그거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몇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고, 그래도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담배 안 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술보다는 담배가 더 안 좋으니까 담배는 일주일 정도라도 안 피시는 게 좋고, 수술하고 나서는 절대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 삼아 일주일 전부터 조금 금연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수술 전에 금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6시간 전에 금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금식이 물 한 모금은 괜찮겠지, 커피 한 모금은 괜찮겠지, 절대 안 됩니다. 물도 안 되고 커피도 안 되고 식사는 더더군다나 안 되고, 요거를 지키지 않으시면 수술하는 당일날 수술 시간에 수술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다음날 예약이 다 차 있으면 다른 날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술 전 금식 지키시는 거를 제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붓기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술했으면 내일, 내일 모레 글피, 이 3일까지는 이제 냉찜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찜질을 잘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일주일 차 때 오셨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 차 때 멍이나 붓기 거의 없으신 분들은 물어보면 찜질 굉장히 잘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찜질은 잘 해줘야 되고, 붓기를 좀 더 빨리 빼고 싶으면 똑바로 누워있는 것보다는 상체를 조금 더 심장보다 높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붓기나 멍이나 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심한 운동은 한 달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심한 운동을 하다 보면 얼굴에 피가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혈이 됐더라도 미세한 혈관이 다시 터질 수가 있어서 혈종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과격한 바벨 운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때 코를 좀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정도는 만약에 보형물을 사용하였으면은 충격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과격한 운동은 한 달 정도 뒤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수술한 부위에 자꾸 자극을 주어서는 안 돼요. 일주일 정도 테이프 때문에 여기 여드름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드름을 짜시면은 사실 결과에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답답하다고 콧구멍을 후비거나 콧구멍을 풀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달 정도까지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결 부분인데, 우리가 세안을 기존처럼 그렇게 세게 할 수는 없어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 부위는 그래도 최대한 면봉 같은 거로 살살살살 문지르면서 조금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지만, 너무 많이 문지르게 되면 실밥이 뽑기 전이라면 실밥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세게 닦아내기보다는 톡톡톡톡톡 해서 청결을 유지한다는 선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연, 금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금주보다는 금연이 중요하고, 담배를 피게 되면은 우리가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피가 수술한 부위로 가질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노폐물도 빨리 빠지지 않고, 붓기도 빨리 빠지지 않고, 또 회복 속도도 더딥니다. 그래서 금연을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금연, 금주를 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아무리 잘 해놨어도 수술 후에 관리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100%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놓을 거고, 고객분도 최선을 다해서 수술 후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스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중에서도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말 그대로 보형물을 쓰지 않는 코 성형을 의미합니다. 보형물 없이 콧대, 코끝 성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아무 재료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가 조직, 즉 자신의 연골, 진피 등을 사용해서 코 성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형물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끼시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형물 없이 수술이 가능한 케이스라면 무보형물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과도한 코 성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족한 부분만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리는 수술법입니다. 또한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주어 이전에 이물감을 느끼시거나 염증 반응 등을 느꼈던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특히나 콧대는 높지만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처진 고객분들께 제일 좋습니다. 콧대가 높으면 굳이 보형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매부리를 잘 정돈한 다음에 코끝을 라인에 맞춰서 올려주면 상당히 이쁜 코가 나옵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은 보형물 사용하는 수술보다 더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매부리를 제거한 부분이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보형물로 가릴 수가 있지만, 보형물이 없다면 이 매부리를 깎는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형물 사용하는 수술보다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이나 회복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정성을 다해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 가장 중요한 건 전문의와의 진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병원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떼꾸알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능코 성형 중에 내비밸브 협착증의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데요. 일단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숨을 들여 마셨을 때 이쪽 부분이 내비밸브가 위치한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쏙쏙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번 숨을 들여 마셔보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거울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체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숨을 일단 쉬어보고 그 다음에 한쪽 뺨을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봅니다. 그러면은 숨이 더 잘 쉬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어보고 오른쪽 뺨을 당겨서 숨을 쉬어봤을 때 숨이 더 잘 쉬어지고, 혹은 왼쪽 뺨을 당겼을 때 숨이 기존보다 더 잘 쉬어진다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밸브에 협착이 있는 거고, 이걸로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고, 상기 2가지 방법이 다 해봤을 때 변화가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매부리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매부리코 교정 수술을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이번 동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매부리코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부리코란 단어 그대로 매 더하기 부리인데요. 날아다니는 새의 매 부리처럼 생긴 코를 말합니다. 이 콧등 부분이 튀어나와 있고 코끝은 떨어져 보여서 전반적으로 코가 길어 보이고 이로 인해 중안면부도 길어 보입니다. 코끝이 떨어져 억센 인상을 주는 코를 매부리코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매부리코는 발생 원인 및 모양에 의해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발생 원인에 의해서는 선천적인 매부리코와 후천적인 매부리코가 있습니다. 매부리코가 있으신 분들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매부리코이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가 선천적인 매부리코 경우입니다. 후천적인 매부리코는 대부분 외상에 의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를 다치게 되면서 콧등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고 코를 덮고 있던 피부가 얇아지면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만져질 정도로 피부가 얇고 비쳐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양에 의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눈과 눈 사이 코의 시작점을 우리가 콧대라고 하는데 이 콧대가 높으면서 매부리가 있고 코끝이 떨어진 모양과 콧대가 높지 않으면서 매부리가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셋째로 유형에 따른 수술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콧대가 높으면 매부리코이신 분들은 무보형물, 즉 보형물 없이 매부리 부분을 적절하게 제거한 뒤에 코끝을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이용해서 올려주면 이쁜 코 라인이 나옵니다. 콧대가 높지 않은 매부리는 앞의 수술법과 비슷하지만 이 콧대를 높이기 위해 보형물을 사용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부리코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매부리가 심한 경우는 절골술이 필요하지만 심하지 않은 경우는 라습이라는 도구로 갈아내기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가 라습인데요. 손톱깎이 갈아내는 부분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특히나 무보형물로 수술할 경우에는 매부리의 절제량을 최소로 하는 것이 이쁜 라인을 만드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매부리코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콧대가 높습니다. 이 경우엔 보형물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부리가 있으나 콧대가 낮으신 분들은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하시는 것이 결과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찢어진 곳을 이쁘게 꼬매도 흉살이 올라옵니다. 뼈도 마찬가지로 회복 과정에서 약간 오돌토돌하게 돋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엔 매부리가 살짝 남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걸 염려해서 첫 수술에서 너무 과도하게 매부리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콧등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이 변형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부리 수술은 과유불급의 정신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후 약간 남은 매부리는 간단히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수술하는 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콧대와 튀어나온 콧등 사이에 필러를 주입해서 매부리를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필러로 교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시간이 지나 필러가 흡수가 되면 매부리가 다시 보일 거고 또한 필러로 교정할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펑퍼짐하게 보이는 필러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러로 매부리를 교정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가 길어 보이는 모습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매부리코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비중격이 휘어져 있고 코 선반이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 비염이 있습니다. 본인 코가 매부리이신 분들은 꼭 병원에 방문해서 CT를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열의 9분은 기능수술을 같이 해야 될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매부리코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수술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부리코 수술에 대한 Q&A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부리코 수술을 하시기 전 영상을 통해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인 아름다운 코끝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마디로 코끝은 기둥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인데요. 제게 코 성형 수술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곳 한 곳을 뽑으라면 단연코 코끝을 뽑겠습니다. 콧대를 아무리 잘 올려도 콧대에서부터 코끝으로 내려오는 유려한 라인이 나오기 위해선 적절한 코끝 수술을 해줘야 합니다. 코 수술 중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코끝을 어떻게 이쁘게 뽑느냐가 관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둥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코끝보다 높게 코끝을 만들려면 우리가 기둥을 다시 세워서 그 기둥을 바탕으로 코끝을 높여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둥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주느냐가 코끝 수술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귀연골, 비중격 연골, 갈비뼈 연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귀연골, 비중격 연골, 갈비뼈 연골입니다. 연골 삼형제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비중격 연골을 가장 선호합니다. 귀연골로 기둥을 세울 수는 있지만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연골은 말랑말랑합니다. 기둥으로 쓰기에는 저는 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중격 연골을 선호하고 귀연골은 코끝에 마무리로 씁니다. 아무래도 코끝은 말랑말랑하게 자연스러우니까요. 또 첫 수술에 갈비뼈 연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첫 수술에 늑연골까지 가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중격 연골이 아무리 작아도 조심히 온전하게 잘 채취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면 충분히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코 밑에서 본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비중격을 기둥으로 사용해서 양쪽에 콧구멍을 이렇게 갖다 놓고 코끝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비중격만을 사용했을 때는 약간 찝힌 콧구멍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중격이 코끝에 가게 되면은 딱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인위적이고 또 추후에 코끝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비중격 연골 하나만으로 기둥을 세웠을 때는 아무래도 비중격 연골 하나로 코끝을 지탱하기 때문에 추후에 코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격으로 한 요 정도까지만 세워두고 콧구멍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찝힌 콧구멍 나올 확률이 많이 줄어들고 또 콧구멍 모양도 강낭콩처럼 이쁘게 나올 수 있고요. 모자른 부분은 이제 귀연골을 쌓아서 이제 코끝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귀연골이 코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코끝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두 군데에서 코끝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코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끝 성형 및 연골 삼형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동료 의사분들이 제게 연골 킬러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무슨 의미냐면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이나 최취향이 많아서 그렇게들 우스갯소리로 부르곤 했었는데 오늘은 코 성형에 쓰이는 자가 연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가 연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귀연골, 둘째는 비중격 연골, 그리고 셋째는 갈비뼈 연골, 늑연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연골 삼형제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부터 먼저 귀연골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귀연골은 위층이랑 아래층이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을 심바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부분을 케붐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심바 콩카를 주로 선호합니다. 절개선은 앞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뒤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만 전 뒤로 하는 게 흉터를 좀 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귀 뒤로 절개를 합니다. 이 귀연골은 코끝에 제일 많이 씁니다. 코끝을 얄쌍하게 올려주고자 할 때 귀연골을 코끝에 탑 쌓듯이 쌓아주곤 합니다. 둘째로 비중격 연골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비중격 연골은 우리가 코를 팔 때 이 가운데 만져지는 부분인데 널찍하고 단단해서 기둥 역할을 하기 좋습니다. CT를 찍어보면 비중격 연골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CT를 기준으로 비중격 연골이 작으면 늑연골이나 기직 늑연골 사용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비중격 연골이 충분하다 판단되면 비중격 연골만 쓰자고 말씀드립니다. 또 비중격 연골이 평면상 조금 작게 측정이 되어도 충분히 뒤쪽까지 연골을 싹 다 꺼내서 잘 배치하면 기둥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수술은 웬만하면 늑연골까지는 안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늑연골이 있는데요. 늑연골은 사실 첫 수술로는 많이 안 쓰고요. 재수술일 때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갈비뼈 연골이라고 하면 무섭게 생각될 텐데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가슴에 흉터가 한 3, 4cm 정도 생기게 되는데 이도 잘 꼬매주면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늑연골은 아주 튼튼해서 재수술 시 심하게 구축이형 코에 기둥을 다시 세울 때 적당합니다. 오늘은 연골 3형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연골 킬러라고 했는데 사실 부족한 재료보다는 충분한 재료를 준비하고 수술하는 게 결과에 훨씬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귀 변형이나 코 변형이 올 정도로 과하게 채취하진 않습니다. 코 성형을 계획하고 있고 자가 연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 또는 병원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조태구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코 수술은 절개하게 되면 흉터가 크게 남고 그만큼 구축 형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보여드리고 있는 절개법을 통해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우리가 성형을 통해 예쁜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형물을 넣거나 내부의 구조물을 조작하기 위해서 절개가 필요합니다. 코 성형에서 절개 부위는 비주라고 부르는 바로 이 부위입니다. 절개 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흉터일 텐데요. 물론 비주의 경우 정면에서 바라볼 때 아래쪽의 위치에 그림자지며 잘 보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측면도 있으나 절개 방법에 따라 흉터가 심해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사진을 보시면 절개법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1번, 3번, 6번을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1번 절개법은 인버티드 V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1번 절개법을 가장 선호하실 겁니다. 영어 말 그대로 이렇게 중간에 작은 부위를 뒤집어서 디자인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봉합 시에도 마진을 맞추기 편하고 흉터도 적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단식으로 절개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외국인 의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6번 절개법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이처럼 각기 절개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일자로 절개하지 않고 꺾이는 선 혹은 각을 주어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생각하면 일자로 절개하는 게 절개도 쉽고 흉터도 안 남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 회복 과정에서 구축이라는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축은 뭐 코가 들려 보이는 그런 구축 변형 같은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처 회복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로 흉터가 남으면 우리가 실제로 보기에 더 잘 보이는 구축 형상이 발생해서 흉터가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구축의 방향을 분산시키는 것이 흉을 적게 만드는 방법이어서 구축 방향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간에 V를 넣는다든지 각도를 넣어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코 수술은 일자로 절개하게 되면 흉터가 크게 남고 그만큼 구축 현상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여드리고 있는 절개법을 통해 수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꼼꼼한 봉합 역시 중요한데요. 수술 후 진피층과 피부를 꼼꼼하게 봉합하기 위해 비주 부분의 절개 라인에 6에서 7줄 정도 봉합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흉터는 거의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 정도는 약간 빨갛게 보일 수 있지만 2달 차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 바로 전 수술에서 시행했던 절개법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데 수술한 지 1년 이상 오래된 경우에는 흉터 흔적을 찾기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최대한 이전 수술 절개법으로 해드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야 조금 더 흉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일자로 된 절개선을 봤는데 그거는 흉이 많이 질 수 있어서 다른 절개 방법으로 재수술한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은 코 성형할 때 비주 절개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매부리코라서 고민이신가요? 금일은 매부리코 교정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매부리란 말 그대로 매, 부리의 합성어로 날아다니는 새 부리처럼 콧등이 튀어나와 있고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 보이는 코를 말하죠. 매부리코는 선천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외상 등에 의해 후천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부리코의 단점은 전반적으로 코가 길어 보이고 중안면부가 길어 보여서 인상이 억세 보이고 긴 코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부리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형물을 써서 콧대를 높일 것이냐, 보형물 없이 무보형물로 수술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수술 전 콧대 높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콧대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보형물 없이 무보형물로 대부분 진행하시고 콧대가 낮으면서 매부리도 있으신 분들은 매부리를 제거하고 보형물을 써서 콧대를 높여줍니다. 여기 이 도구가 라습이라고 하는 도구인데 자세히 보면은 오돌토돌하게 뭔가를 깎을 수 있게 생겼는데요. 이걸로 우리 튀어나온 뼈 이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갈아주면서 매부리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톱깎이 뒤에 보시면은 손톱을 이렇게 깎아주는 거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보형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매부리를 많이 제거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라습이라는 이 도구로 살살 갈면서 자주 확인하면서 이쁜 라인을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형물을 쓰면서 매부리 제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오스테오톰이라는 도구로 이렇게 해머로 땅땅땅땅 치면서 매부리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갖다 대고 해머로 툭툭툭 치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거량이 라습으로 할 때보다는 많아지게 되는데 하지만 보형물을 이용해서 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크게 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매부리코라서 고민이신가요? 금일은 무보형물 매부리코 교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부리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콧대가 높으면서 매부리코가 있는 코, 두 번째는 콧대가 높지 않으면서 매부리도 있는 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콧대가 높은 경우가 이제 보형물 없이 무보형물로 수술이 가능한데요. 매부리코를 가진 분들의 경우 콧대가 높으면서 매부리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공 보형물, 실리콘 같은 보형물 없이 매부리를 적절하게 제거를 한 뒤 자가연골인 비중격, 귀연골을 사용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콧대가 낮은 경우에는 앞에 수술법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만 전반적인 콧대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의 케이스를 몇 가지 좀 보시면 요 눈과 눈 사이가 이제 콧대인데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고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오는 매부리가 보이고 코끝이 좀 뭉툭하고 짧은 느낌이 들고 전반적으로 코가 조금 짧은 느낌이 듭니다. 수술하시고 나서 2주차라서 아직 멍은 조금 있지만
콧대는 실리콘 없이 무보형물로 이 정도의 콧대가 만들어졌고 이쁜 라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매부리를 살짝 제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코끝을 살려주는 게 보형물 없는 무보형물 매부리 코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마찬가지로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시고 내려오면서 매부리 코가 관찰되고 코끝은 밑으로 처지면서 코끝이 퉁퉁한 보코 느낌의 코입니다. 보형물 없이 매부리를 제거하고 코끝을 살려서 이런 남성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쭉 뻗어나가는 라인을 만들어 드린 케이스고요. 이분도 이제 무보형물 케이스인데 매부리가 보이고요. 코끝 뭉툭하고 좀 짧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매부리를 제거하고 코끝을 살려서 라인이 많이 들어간 걸 좋아하셔서 라인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린 케이스고, 마지막으로 남성분이시고 콧대는 어느 정도 있으시고 매부리 있으시고 전반적으로 코가 길어 보이고 코끝은 좀 부족하고 높이가, 매부리 정리하고 코끝 살려서 이런 식으로 남성분이라서 약간은 여성분들보다는 약간 긴 느낌의 코를 더 선호합니다. 남성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4케이스의 보형물 없이 무보형물로 수술하는 매부리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복코 교정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복코가 관상학적으로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긴 하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서양 문물도 많이 접하고 서양인의 오똑한 코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코 교정을 원하는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인들은 대부분 좀 코끝이 동글동글하고 피부가 어느 정도는 두꺼워서 어느 정도의 복코 교정은 대부분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코에는 크게 3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가 두꺼워서 복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콧살이 많아서 복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콧구멍 연골이 커가지고 복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 3가지가 믹스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하느냐, 첫 번째로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교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코를 박리를 할 때 최대한 피부를 좀 얇게 해서 박리를 해줘야 되고, 기둥을 세울 때도 코끝을 최대한 좀 뾰족하게 올려줘야 되고, 다른 분들보다 더 좀 세게, 더 높게 코끝을 교정을 해줘야지 그런 피부가 두꺼운 복코는 교정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콧살이라고 하는데, 이 피부 밑에 연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두꺼우신 분들은 이제 박리를 하고 들어가서 이제 연부 조직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조직인데, 이 조직을 적절히 제거하게 되면 이제 복코 교정이 되는데요. 심하신 분들은 그 연부 조직에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에도 지방이 있는 게 좀 놀랍긴 한데, 복코가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코에 지방 덩어리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쉐이빙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콧구멍 연골이 큰 경우, 크다기보다는 높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연골이 상외 연골이고 이 연골이 하외 연골인데 콧구멍 연골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골이 높은 경우에 복코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콧구멍 연골을 낮춰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복코 교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 고객분들이 복코 교정을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상담하실 때 물어보시면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복코 교정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콧살을 제거를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콧살은 여기 콧구멍 연골 위쪽에 있는 살들인데요. 이 살들은 사실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좀 두꺼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좀 제거를, 쉐이빙을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거를 좀 해주고요. 두 번째는 콧구멍 연골이 높아요. 높은 분들은 이제 낮춰주고, 세 번째로는 콧구멍 연골 묶기를 해줍니다. 연골 묶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골 묶기를 해서 코끝을 좀 더 얄쌍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귀연골을 떼서 한 2층, 3층 정도 탑을 쌓아서 코끝에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퉁퉁한 이런 모양의 코끝에 2, 3층 정도의
귀연골로 탑을 쌓아서 덮으면 이런 식으로 좀 뾰족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생각보다 교정도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적절하게 아까 3가지 원인에 따라서 그 각각의 해결책들로 수술을 해준다면 복코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코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사체에 대한 거 쓰기 싫다 그러면은 자가내경골로 가시면 되고, 아무 상관없다, 남의 걸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기증내경골로 가시면 되는데, 오늘은 자가내 그리고 기증내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코 성형 수술을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슨 연고를 쓰면서 수술을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텐데,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귀연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요 귀에 있는 연골인데, 귀연골은 사실 튼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코끝에다가 많이 쓰게 되는데, 코끝은 말랑말랑한 게 자연스럽거든요. 귀연골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서 귀연골을 코끝에 많이 쓰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중격 연골을 쓰게 되는데, 비중격 연골은 여기 모형을 보시면 여기 안에 있는 여기가 이제 이게 비중격 연골인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비중격 연골인데 이건 딱딱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는 이제 코끝에는 쓰기에는 조금 안 좋고 기둥으로 세우는 게 좋은데,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 콧구멍 연골 사이를 갈라서 기둥을 새로 만들어주고, 그 기둥을 바탕으로 그 기둥 끝에 이 코끝을 강제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둥이 튼튼해야지 나중에 처짐 현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비중격 연골을 쓰는 건데, 이게 재수술이거나 아니면 첫 수술인데 비중격 연골이 작다, 이럴 경우에 이제 늑연골을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야 되니까. 늑연골을 사용하는 데는 늑연골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거 갈비뼈 연골, 자기 갈비뼈 연골이 이제 자가늑 연골, 줄여서 자가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기증받은 늑연골인데, 사체에서 떼서 엑스레이, 그다음에 열 처리, 화학 처리 같은 걸 거쳐서 인체에서도 무해한 작업을 거쳐서 사용하는 늑연골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수술을 3번째 수술, 4번째 수술, 아니면 첫 번째 수술에서 비중격이 작을 때 기증늑을 쓰냐, 자가늑을 쓰냐, 이게 결국에는 화두가 됩니다. 자가늑은 장점은 자기 거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 생리학적으로도 훨씬 더 본인 거니까 코에 잘 녹아들 겁니다. 다만 단점은 이 가슴 쪽에 한 2-3cm 정도의 리니어한 흉이 생길 거고, 통증도 심할 거고, 정말 드물지만 늑연골을 떼다가 기흉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교과서에는 충분히 나오는 이야기고, 컴플리케이션 레이트, 합병증률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리스크가 있고, 또 다른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채취하는 시간이 그래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는 걸릴 텐데, 그런 시간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니까 병원에서는 비용을 좀 더 올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 반면에 기증늑은 흉터가 안 생기고 통증이 없고 기흉이 없고 그런 반대되는 이야기겠죠. 가격도 자가늑보다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흡수가 더 잘 될 거다, 자가늑보다 염증이 더 많이 생길 거다, 와핑이 더 심하게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 큰 이슈는 이제 끝난 이야기인데요. 이따가 제가 논문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이슈는 옛날 이슈고요. 단점은 그겁니다. 본인 걸 쓰지 않으니까 약간 깨림직하고, 왠지 더 염증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고, 왠지 더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고, 왠지 더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과학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비던스를 갖고 의학을 하는데요. 우리 의사들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기증늑, 자가늑, 합병증에 대한 그 흡수율, 염증을 일으키는 소견들, 와핑,
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의 차이는 없다고 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후에 이따가 좀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가늑, 기증늑의 차이가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한 논문인데요. 우리가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한 3년 정도 지났네요. 이 정도면 뭐 최신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은 자가늑, 기증늑 차이가 있냐 그런 건데 이 시스테믹 리뷰 그리고 메타 아날라이시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논문이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결과값을 내는 그런 개별적인 논문들을 다 일일이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를 보는 논문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1300, 800개의 논문을 다 들여다보고 거기에 자가늑, 기증늑에 대한 결과를 쭉 정리를 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조사한 논문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뭐 케이스 논문 그런 거하고는 훨씬 더 격이 높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JAMA 오토라링골로지 헤드 앤 넥 서저리는 어느 정도 저명한 저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논문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은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00, 800개 결과 논문들을 종합해서 결국에는 결론은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와핑은 와핑 현상은 잘 아실 거고 리sorption, 흡수, 컨터 일레귤라리티,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 그 다음에 인펙션은 감염, 리비전 서저리, AS 수술,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서 자가늑을 쓴 수술이랑 기증늑을 쓴 수술이랑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조사를 한 기증늑 연골이 컴플리케이션이 레이트가 얼마나 되냐, 부작용을 일으킬 확률이 얼마나 되나 13개의 논문들을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기증늑이 부작용을 얼마나 일으키느냐 그거를 본 마찬가지로 메타 아날라이시스 논문인데 기증늑이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편하고 비용도 경제적이고 굉장히 좋은 대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요. 13개의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했다. 결국에는 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낮다. 여러 가지 흡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흡수나 와핑, 감염, 모빌리티 같은 것들 봤을 때 기증늑을 써서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낮다. 그런 논문이라서 기증늑을 쓰고 싶지만 자가늑보다는 자기 게 아니니까 너무 불안하다.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증늑을 선택을 할 때 조금이나마 의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사체에 대한 거 쓰기 싫다. 그러면은 자가늑 연골로 가시면 되고 아무 상관없다. 남의 걸 써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기증늑 연골로 가시면 되는데 이런 자가늑, 기증늑이 필요한 케이스에 열이면은 8, 9분 정도는 다 기증늑을 선호하시긴 합니다. 다만 요즘 기증늑이 구하기가 좀 힘들고 가격이 이전에 비해서 올라버렸습니다. 기증늑이 없는 병원들도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기증늑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증늑, 자가늑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코 수술을 한 번만에 딱 성공하면 좋겠지만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혹은 구축과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거나 조금 더 높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거나 등등 여러 이유에서 다시 재수술을 결심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재수술은 코 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첫 수술보다 어려운 수술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에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수술하기 용이한 면이 더 많습니다. 코 수술을 하시고 재수술을 결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처음보다 코끝이 떨어져서 라인이 마음에 안 든다. 두 번째, 콧대를 더 높이고 싶다. 세 번째는 보형물이 돌아갔다. 네 번째, 보형물이 비친다. 다섯 번째, 콧구멍이 들려 보인다. 너무 많이 보인다. 여섯 번째로 구형 구축이 발생했다 등등,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각각의 케이스의 해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엔 코끝의 높이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끝이 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는 이전 수술의 기둥 연골의 강도를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전 수술에서 만들어 놓은 기둥이 약하다면 기둥을 다시 만들어서 수술을 해줘야 하고요. 만약 이전 기둥이 튼튼하다면 그 기둥을 이용해서 코끝을 다시 만들면 됩니다. 이때 재수술 시 피부가 첫 수술보다 더 잘 늘어나기 때문에 코끝을 더 높게 만드는 게 첫 수술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둘째로, 콧대를 더 높이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보형물을 기존에 있던 보형물보다 조금 더 높은 보형물로 바꿔주면 됩니다. 다만 이때 코의 라인이 살짝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라인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면 콧대를 높이는 만큼 코끝도 좀 같이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형물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간 경우인데, 이는 원인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CT를 찍어보면 뼈의 좌우 높이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재수술 시 양쪽 뼈의 높이를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수술을 하면 많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형물이 비치는 경우인데요. 코의 너비에 맞지 않게 보형물이 너무 좁거나 너무 넓게 들어가는 경우에 보형물이 비칠 수 있습니다. 소위 분필코라고 하는 건데요. 보형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적당한 너비의 보형물로 교체를 해주면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재수술 시에는 보형물 주위로 캡슐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캡슐을 다 제거하지 말고 재수술 시에 잘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보형물이 비치는 현상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 보이는 경우인데, 콧구멍이 들려 보인다고 무조건 비순각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비순각을 줄이게 되면 코 끝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코가 길어 보이게 되고, 코가 길어 보이면 결국에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안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코끝을 올려서 정면에서 콧구멍이 조금 덜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그림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코 재수술을 하는 경우 중에 콧구멍이 많이 보여서 코가 들린 것 같아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비순각의 각도를 이렇게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수술을 해달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코끝을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되면 코가 전반적으로 코가 좀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지 않은 코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코가 길어지면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해서,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이 코끝을 좀 더 앞쪽으로 좀 가져온다면, 이쪽으로 가져오면 이 각도 자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죽어 들어가기 때문에 콜로멜로 라비알 앵글, 비순각 자체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비순각을 줄이게 되면 정면에서도 콧구멍이 좀 덜 보이는 효과가 있고, 또 라인도 훨씬 더 아름다운 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코를 밑으로 내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좀 더 코 끝을 앞으로 좀 뽑아서 전반적인 라인에서도 이득을 좀 얻고, 옆면에서 봤을 때 콜로멜로 라비알 앵글, 비순각도 줄일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구축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데, 마지막 수술하고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PRP 치료를 한 3에서 4회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코를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코 재수술은 수술받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또 망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재수술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수술이 가지지 못하는 용이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전 수술로 인해 피부가 많이 늘어나게 돼서 콧대 코끝을 높이기 좀 더 용이합니다. 첫 수술보다. 둘째로는 이전 수술 시 만들었던 기둥이 튼튼하다면 과도한 작업 없이 원하는 라인을 만들 수 있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재수술의 붓기멍이 첫 수술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
코 재수술은 사실 겁나는 수술입니다. 재수술 환자분들 상담하면 이런 고민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지? 제발 마지막 수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수술이 첫 수술보다 용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재수술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성형수술을 할 때 눈과 코를 같이 해도 되는지 아니면 둘 다 따로 해야 되는지 눈 먼저 해야 되는지 코 먼저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평상시에도 조금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두 가지 부위 수술을 모두 다 같이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붓기가 빠지는 시간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만큼 일상에서 붓기가 빠지는 동안 멈춰야 하는 일상의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그러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마취 비용이나 약을 먹어야 되는 기간도 같이 줄어들 수 있고 시간 투자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각각 다른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의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할인 혜택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강남 쪽으로 성형외과를 찾아보시게 되는데 대과의 거리와 소요되는 시간, 회복에 필요한 시간, 경제적 비용 등을 따져보았을 때 눈, 코를 같이 수술하는 것이 시간 투자와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로 보여집니다. 물론 자신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어느 정도 여유가 많고 조금 더 신중하게 따로따로 수술을 원한다면 각각 수술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라면 눈과 코를 동시에 하는 것을 보다 추천드리는 바이고 눈과 코를 원하시는 케이스에서 10분 중에 8, 9분은 다 대부분 같이 하시긴 합니다. 만약 자신이 콧대가 너무 낮아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많이 높여야 하는 경우 콧대가 높아진 만큼 피부가 당겨지면서 저절로 앞트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실리콘 여성분들은 3에서 4mm 정도 사용하는데 그 정도의 두께를 사용한다고 하면 영향이 없겠으나 본인 코가 너무 낮은 나머지 8mm 정도, 7, 8mm 정도의 두께의 실리콘을 써야 한다고 하는 케이스라면 눈과 눈 사이가 멀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코 수술 이후의 눈이 충분히 몰려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 쌍꺼풀 수술과 더불어 앞트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환자라면 일단 앞트임은 하지 않고 쌍꺼풀 수술과 코 수술을 먼저 한 이후에 추후 어느 정도 눈이 몰리는지 앞트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앞트임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수술 간에 3에서 6개월 정도의 충분한 텀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수술을 먼저 하더라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라면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붓기가 다 회복되지 않은 짧은 시기에 연달아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저는 눈 수술 먼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눈 성형의 붓기는 코 성형의 붓기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지만 코 성형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코 주변 붓기가 눈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은 1mm 차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코 수술의 붓기로 인해서 우리가 눈 수술 디자인을 할 때 1mm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수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루에 눈과 코를 각각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이죠, 수술을. 이런 경우에도 눈 수술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코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첫 수술이라면 너무 무리하여 많은 조작이 가해지지 않도록 의료진에게 자신의 수술 계획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통하고 해서 조화로운 얼굴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금일은 코 수술 시 절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코 수술에서 절골이란 코뼈에 금을 내어 위치를 변경하는 술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절골을 하면 나중에 코 모양이 변형이 된다?
코 안에 숨쉬는 통로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골술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정말로 코 모양이 변형되거나 숨쉬기 어려워질 정도의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시 절골은 코뼈 바깥쪽을 따라 절골기를 사용해 코뼈를 절골시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후 안쪽으로 모아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뼈를 잘라내거나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자유로울 만큼만 금을 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절골을 하면 코뼈를 자유로이 움직이게 만들어 원하는 모양대로 콧등의 넓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골술은 내측 절골과 외측 절골로 분류하며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외측 혹은 내측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측 절골술은 코 밖의 뼈 이동, 코뼈 바닥의 폭을 좁히는 목적, 휘어있는 부분을 잡아줄 때 시행합니다. 내측 절골술은 콧대 라인이 휜 경우 시행하고요. 가장 흔히 시행하는 절골술은 외측 절골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코뼈가 넓게 퍼져 보이는 경우인데요. 코뼈가 넓게 퍼져 보이면 코를 높이더라도 옆에서는 높아졌으나 정면에서 보면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입체감도 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콧볼보다 코뼈 바닥의 넓이가 넓은 경우에 더 그러한데 이런 부분을 절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끔 아래쪽 콧볼보다 위쪽 코뼈 부분이 더 넓은 경우도 있는데요. 코끝이 얄쌍하더라도 콧대가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절골을 추천합니다. 매부리 코의 경우 보통 매부리가 있는 부분을 깎게 되는데요. 매부리 부분을 깎고 나면 코가 널쩍하고 평평하게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좁혀주기 위해 바깥쪽 코뼈를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외측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매부리 코 교정에 절골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보형물 코 성형의 경우 높이 변화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많이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높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절골술을 통해 코뼈가 안쪽으로 모아지면 보다 입체감 있는 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무보형물 매부리 교정을 할 경우 매부리를 제거하면 밑에서 봤을 때 코가 삼각형에서 사다리꼴로 변하게 되는데 이 사다리꼴 모양을 삼각형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외측 절골술을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코뼈가 휘어져 한쪽으로 코가 튀어나와 있어 코 모양 자체가 틀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휘어진 코 모양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도 절골술을 시행합니다. 첫째로 코막힘이 정말로 심한 경우 대부분 코뼈 절골술은 코뼈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코막힘이 일상인 사람이 절골을 한다면 코 안의 절대적인 공간도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도 무리하게 절골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코 성형을 하게 될 경우 CT를 수술 전에 찍을 텐데요. 내비밸브가 좁으신 분들은 내비밸브의 각도를 넓힌 뒤 절골을 시행하거나 절골에서 뼈를 이동시키는 양을 줄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 성형 전에 CT를 꼭 찍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코의 폭이 넓어 보이더라도 콧대가 좁아졌는데 얼굴의 폭이 넓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적인 콧대 넓이는 얼굴 폭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인데 얼굴 폭은 넓고 코는 얄쌍해 보이면 아무래도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코 모양이 조금 아쉽더라도 절골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코 성형에서 절골로 인해 코 모양의 변형이나 호흡장애는 오지는 않습니다. 서양인의 경우 태생적으로 코의 가로 길이가 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골을 하면 숨쉬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나 동양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코막힘이 심하거나 CT 소견상 내비밸브의 각도가 많이 좁을 경우엔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내비밸브가 좁아진 상태로 절골이 필요하다면 꼭 기능 수술을 같이 받아서 내비밸브 재건술을 시행하고 절골술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제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절골술로 호흡에 어려움을 겪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절골은 필요할 때는 꼭 해야 수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거나 불필요한 상황에서 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안전한 한도 안에서 적정 범위만 안에서 시행한다면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모양이 변형되는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금일은 코 수술 시 코끝 과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특히 겨울 시기에 많은 분들이 코 수술을 하시죠. 과교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코끝이 추후 떨어질 거를 예상해서 이상적인 라인보다 약간 더 코끝을 높여서 수술을 하는 건데, 과교정은 왜 필요하고 필요한 과교정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코끝 과교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코끝 수술을 할 때 기둥을 세우고 코끝에 귀연고를 사용하는데 기둥이 튼튼하다면 추후 코끝이 낮아질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과교정이 필요치는 않고 저도 자주 과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닌 경우, 그리고 연골 흡수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코끝에 과교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코 재수술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가 연골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회복이 되더라도 조직과 혈관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고, 이러한 과정을 동일한 부위에 계속해서 반복할 경우에는 혈관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의 기능도 전보다는 떨어지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결국 자가 조직이 잘 생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흡연 역시 수술 결과를 좋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가 혈액순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가 조직 생착률을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부가 두꺼워 피부 장력의 힘이 강한 분들일수록 자가 연골 흡수가 더 잘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코끝 날개 연골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날개 연골의 힘이 약한 경우고, 둘째는 피부 두께가 두껍고 장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피부 타입을 가진 경우인데요. 피부가 얇고 부드러운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피부에 가해지는 장력이 세기 때문에 조금 더 처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긴 코나 화살코를 가진 경우인데, 수술 후 우리 신체 조직들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더 많이 과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웃을 때 화살코가 되시는 경우에 과교정을 하게 됩니다. 웃을 때 화살코가 되는 원인은 코끝을 당기는 근육이 발달되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약간의 과교정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처음 한두 달 사이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코가 높아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3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모양이 자리 잡습니다. 만약에 코끝이 더 내려오더라도 1mm 정도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모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사실 보통 수술이 잘 되었다면 회복 기간 동안 인내하고 지켜볼 수 있는 정도의 코끝 높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에 따라서 약간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붓기도 어느 정도 보이겠지만, 회복되어 붓기가 가라앉고 모양이 잡혔을 때 코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사실 스트레스가 큰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또 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의 연골 강도와 수술 방법, 근육의 힘 등을 고려해 과교정 정도를 예측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더 처지거나 덜 처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과교정이 조금 되어 있더라도 코끝이 조금 덜 내려왔다면 연골을 추후에 제거하는 방법 등으로 낮출 수 있으나, 코를 더 높여야 하는 경우라면 연골을 새로 더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수술 후 더 교정이 쉬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일은 코 수술 후 과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금일은 기능코 수술 후 보험 환급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볼 텐데요. 우선 기능코 수술이 널리 알려지게 된 이유가 바로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해서 수술비의 일정 금액을 환자분들이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이제 성형외과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보통 미용적인 부분과 함께 기능적인 부분까지 개선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시죠. 그래서 미용적인 부분은 환급이 안 된다는 점은 먼저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T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우선 기능코 수술이라는 것이 코막힘이나 콧물, 재채기 등 비염과 두통 등의 증상을 수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CT 소견을 통해 비밸브 협착증, 비중격 망곡증, 합의각계 비대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경우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이 이와 같은 질병 치료 목적 수술로 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결제 금액의 어느 정도 비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다이렉트 보험이라면 보험사에, 그리고 보험 설계사가 계시다면 설계사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비 납입 영수증과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와 같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마다 지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병원이 아닌 보험사로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납병동의 입원 시간 기준을 대부분은 6시간이지만 8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보험사도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기능코 수술을 했던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정확히 말하면 증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익숙해져서 증상을 모르고 사셨던 겁니다. 어떤 분은 원장님, 그동안의 삶은 숨을 쉬는 게 아니었네요 라고 수술 후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CT 소견상 누가 봐도 너무 답답해 보이는 코지만 그동안 너무 익숙해져서 기능코 수술 전에는 증상을 인지 못하고 계속 사셨던 겁니다. 특히 매부리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비중격 연골이 이렇게 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부리코는 코의 외형상 코뼈 쪽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튀어나온 경우를 말하는데 주로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 코의 내부 구조가 변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따라서 호흡 문제나 코막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만성 비염, 축농증, 두통,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과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 평가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서 매부리코와 비중격 망곡증을 함께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부리코인 분들은 필수적으로 기능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능코 수술만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단순히 비중격 연골을 떼어내는 수술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에 미용 목적으로 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비중격 연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부족해지게 되고 비중격 연골은 보통 코끝을 세우는 기둥 역할로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두 가지 목적의 수술을 같이 시행한다면 비중격 연골을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따로따로 한다면 이미 없어진 비중격 연골을 대신에 기직능 연골이나 자가능 연골 같은 연골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수술을 한 차례 끝내고 회복된 상태에서 안에 자리 잡은 흉조직으로 인해 수술 난이도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병원에 따라서는 첫 수술이 아닌 재수술 비용으로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면 두 가지 수술을 같이 받는 것이 개인의 평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보다 이점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정보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워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코 성형 후 콧구멍이 비대칭이 되는 이유와 그 교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 수술하고 나서 콧구멍이 짝짝이가 되었다거나 비주가 휘어서 고민된다고 하시는 분들, 또 휠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 가운데 있는 콧기등, 즉 비주가 한쪽으로 심하게 휘어있는 경우인데요. 비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휘어져 있으면 휜 쪽의 콧구멍은 반대쪽보다 세로 길이가 짧고 가로폭은 더 벌어져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쪽은 그림과 같이 콧구멍이 보다 세로로 길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휘어있는 기둥만 어느 정도 바로 잡아주면 교정이 가능하지만 대신 환자분들이 가장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콧구멍을 보면 축이 약간씩은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비주가 휘어 있었는데 수술하면서 코를 높였더니 휘어짐이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많은 환자분들의 코를 수술하면서 열어보았는데 대부분 비주가 가운데가 있지는 않습니다.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보통 코 수술을 하게 되면 비중격 연골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코끼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 그 비중격조차 원래 휘어진 상태라면 어떨까요? 휘어진 연골끼리 잘 조합해서 결과적으로 코가 휘어 보이지 않도록 잘 세워야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이 휘어진 비중격 연골의 경우는 아무리 똑바로 세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코를 많이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이나 아니면 기직늑연골과 같은 재료를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날개 연골이 원래부터 비대칭인 경우가 있는데요. 기울어지고 휘어진 비주 부분을 교정이 어느 정도 비대칭을 해소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문제는 비주만 똑바로 세웠다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칭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 수술을 할 때 이 콧구멍을 이루고 있는 비익 연골을 비중격 연골 높이만큼 당겨서 묶어주어야 코가 높아지는 것인데, 비익 연골 역시 완전히 대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콧구멍은 정상적인 크기나 오른쪽 콧구멍 연골이 훨씬 작다면, 실제로 사진을 찍어 수술을 해보면 콧구멍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주를 똑바로 잘 세워 놓았더라도 비익 연골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면, 큰 쪽은 비교적 가운데로 잘 모아줄 수 있으나 연골이 더 작은 쪽을 가운데로 모아주려면 보다 텐션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코성형 기둥이 되는 연골과 이를 연장해 세울 양쪽 연골의 비대칭 정도가 적당한 압력으로 뒤틀리지 않도록 잘 당겨 묶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가 낮을 때는 그다지 티가 나지 않지만 높이를 올렸을 때 비대칭이 더 심해 보이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선천적인 비대칭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콧날개 연골의 당김을 최소화하면서 비중격과 같은 연골을 통해 코 높이를 높여주고, 그 위에는 탑을 쌓듯이 귀연골 같은 재료를 쌓아서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코성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3차원적으로 움직이면서 코의 모양을 교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비대칭의 문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라고 할지라도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피부를 덮었는데 비주가 휘어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콧구멍이 비대칭이 되는 걸 보이기도 하는데요. 또 어느 것을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비대칭 정도가 달라지고, 이러한 비대칭은 눈에 덜 띄도록 차이를 메울 수 있지만 비대칭에 대한 민감도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스타일과 잘 맞는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기능코 재발, 그리고 비염 수술만으로도 코가 높아지는지, 이 내용들에 대해 다루어 볼 텐데요. 기능코 성형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비염 해소입니다. 기능코 재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재발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코 수술은 보통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것을 개선하는 비중격 만곡증 수술, 비대해진 하비갑계로 인해 코막힘이 유발되는 경우를 개선하는 하비갑계 비대증 수술, 그 다음에 다양한 이유로 비밸브가 좁아져서 숨쉬기 어려워졌을 때 비밸브 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곤 합니다. 이런 불편한 증상이 너무 불편하거나 혹은 이미 오래되어 적응된 상태에서 기능코 성형을 하는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적응되어 있던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숨쉬기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계셨던 것인데요. 먼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중격 만곡증은 수술 후 재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외부 충격이나 외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다시 휘는 현상이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비밸브 협착증의 경우 코 상부에 위치한 공간이 좁아져 공기의 흐름 또한 적어지기에 숨쉬기 답답할 수 있어서 이를 교정하는 것인데요.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 그림처럼 자가연골 삽입이나 피부 복합 이식의 방법으로 좁아진 통로를 넓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자가연골이다 보니 조금 흡수가 되거나 해서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비밸브 재건에 사용된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만약 코막힘이 재발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비갑계 비대증의 경우 하비갑계 축소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하비갑계를 줄여도 나중에 다시 커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수술 후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숨쉬는 게 차도가 없다면 CT나 내시경으로 재진단해서 하비갑계가
다시 커졌음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기는 증상들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재발 가능성이 적지만 외부 충격 혹은 회복 과정에서 이물 반응 또는 염증 반응으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그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본원에서도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에 확실하게 교정할 수 있도록 수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경성 크리처와 디올 패션쇼 참석으로 한소희 씨의 행보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작년 2013년 10월 한소희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비염 수술했다면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바 있어서 이를 두고 잠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실리콘으로 코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코가 휘어서 코 한쪽으로 숨쉬고 코를 골았는데 그것을 일자로 세워 코가 높아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원래 코가 높았는데 점점 코가 휘면서 코끝이 처졌다. 그걸 다시 원래 코로 복원시킨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의 사소한 것 하나하나 궁금해하는 대중들에게는 또 코 성형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전문의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휜코나 매부리코를 보면 뼈와 연골이 만나는 부위가 과도하게 자라 튀어나오고 그런 코끝은 매부리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더 처져 보이게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 휘어 보이는 휜코는 안쪽에 비중격 망곡증이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를 교정하려고 수술을 하려면 코를 어차피 개방을 해야 하고 코를 개방하게 되면 코끝 연골이 끊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코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코를 개방하면서 코끝이 낮아진 상태이니까 성형외과 의사라면 이것을 원래 코끝 높이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왕에 코를 열었으니 코끝을 조금 더 높일 것인지 환자 상담을 통해 결정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기능코 성형이 필요한 케이스는 모두 휜코나 매부리코처럼 모양의 문제도 같이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면서 모양도 개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소희 씨가 말한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어차피 코끝 위치 조절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된다면 이는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능코와 미용적으로 더 개선을 원해 일반 코 성형처럼 실리콘이나 코끝 연골을 더 넣어서 코 모양을 더 확실하게 바꿀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 본래 코가 높았지만 비중격이 휘어지는 증상 등으로 인해 코가 낮아졌다면 휘어있는 비중격을 다시 펴주면서 기능코 성형만으로 살짝 코를 원래 높이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코를 하는 김에 기왕이면 미용적 이점도 얻어가고 싶다면 개인에 따라 코끝을 높여주는 연골이나 콧대 보형물을 사용해서 같이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코는 제대로 수술하면 재발 확률이 적기 때문에 CT 장비가 있는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가 들려있고 콧구멍이 보이는 코를 교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선천적으로 코끝이 들려 보이는 들창코로 코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코 수술을 한 뒤에 코끝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들려 올라간 구축코로 인해 재수술을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들창코, 구축코와 같은 짧은 코를 교정할 때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 수술 결정해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실제 전후 사례와 더불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수술 후 구축코가 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실리콘을 넣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겼을 때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을 코 안에 넣게 되면 이물질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겉에 피막이라고 하는 캡슐이라고 하는 하얀 막이 생성이 되는데요. 적당히 피막이 생성되는 것은 수술 후 보형물이 정착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면역 기능의 이상으로 지나칠 정도로 피막이 캡슐이 두꺼워질 경우 피막의 보형물 주위를 강하게 압박해서 구축이나 뒤틀림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콧대에 자가 조직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심리적으로 보았을 때 자가 조직으로 실리콘을 썼을 때만큼 아름다운 라인을 구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한때 고어텍스도 사용하던 때도 있으나 이는 재료가 가진 미세한 구멍들 사이로 혈관이 자라올라 재수술할 때 제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모양 변형 가능성이 좀 더 크고
바깥에서 봤을 때 마진이 좀 보이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병원들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실리콘을 사용해 왔습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또 콧대에 자가 조직을 쓴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자가 연골 역시 심미적인 부분과 변형 등의 단점으로 인해서 콧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의료진들이 실리콘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가슴에도 실리콘이 들어가는데 가슴 보형물은 코보다 훨씬 크거든요. 안전한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코끝이 들려있는 들창코의 경우 대부분의 코의 크기 자체가 작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코가 원래 작았다면 들려있던 코끝을 많이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코끝뿐만 아니라 콧대도 같이 높아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코의 크기가 작은 만큼 코를 덮고 있는 피부의 여분이 모자라고 기둥으로 사용될 비중격 연골과 같은 재료의 양도 충분히 채취하기가 어려운데요. 재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증늑연골과 같은 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콧대를 높이면서 코끝을 내렸을 때 과연 코를 감싸고 있는 피부의 여분이 충분한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콧대를 높이면 자연스레 코끝을 높일 수 있는 피부 여분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콧구멍이 안 보이게 코끝을 내리고 싶다면 콧대 높이에 대한 욕심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는 것이 결과에 좀 더 좋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콧대를 올리고 코끝을 내릴지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원에서 코 재수술을 통해 짧은 코, 구축코 교정을 한 환자분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둥으로 자가늑연골을 사용한 사례들입니다. 이분은 타병원에서 코 성형을 한 지 9년 정도 되셨고요. 수술 전 사진상으로 보이듯 들린 코와 짧은 코 개선을 우선적으로 원하셨으며, 코끝은 최대한 높이길 원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콧대는 직반 라인과 반보선 사이로 조금은 화려한 느낌, 조금은 라인이 들어간 느낌을 선호해서 이런 느낌으로 교정하면서 지방이식을 통해 이마의 라인까지 돋보이는데요. 이런 라인을 R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수술 전에 들린 코를 앞으로 빼주면서 이마부터 코끝까지 보다 이뻐진 옆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먼저 10년 전 정도 전에 코 수술을 했었고, 수술 전 코끝이 휘어 있는 부분과 보코를 교정하면서 콧대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반 라인으로 교정하길 원하셨던 분입니다. 수술 전에는 뭉툭했던 코끝을 자가늑연골을 이용해 앞으로 빼주면서 예쁜 직반 라인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역시 이마 지방 이식을 통해 밋밋한 이마를 채우면서 직방코 라인을 조화롭게 살려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끝에 기증늑연골을 사용한 분들의 전후 사례입니다. 9년 전 타 병원에서 코 성형을 하셨고, 콧대 높이 자체는 마음에 들어 하셨으나 정면에서 비공이 안 보이도록 들려서 짧아 보이는 코를 교정하길 원하셨습니다. 앞에 분들과 마찬가지로 원하셨던 직반 라인으로 교정한 모습입니다. 20여 년 전, 또 8년 전 코 수술을 2번 하셨던 분인데요. 코끝이 들려있는 느낌과 더불어 정면과 옆모습에서 콧구멍이 덜 보이도록 하고, 콧대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높이길 원하셨던 분입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이마와 입술, 턱에 비해 콧대가 낮아져 있고 코가 들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술 후에 피부 여유분을 감안해서 콧대를 최대한 높이면서 코끝을 내려 콧구멍이 덜 보이도록 교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이미 코 수술을 한 상태에서 코가 들려있는 경우에는 코끝에 사용한 자가연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늑연골 재료의 사용이 필수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를 높이 올릴 때는 콧구멍 폭이 좁아지면서 보다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나, 들린 코끝을 낮추게 되면 콧망울이 더 넓어져 복코처럼 보여 콧볼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코끝을 낮추면서 코가 너무 길어져 남성스러운 이미지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코끝을 내리면서 콧대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만큼 코 수술, 특히나 재수술에 대해서는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개인의 피부 특성과 필요한 재료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후 사진을 통해 들창코, 구축코 교정 사례와 교정 시 핵심 내용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전문의와 상담 후 콧구멍이 안 보이게 코끝을 얼마나 내릴지, 콧대를 얼마나 높일지, 그에 따른 이미지 변화 등을 잘 생각하셔서 수술 계획을 잘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실리콘 몇 밀리미터를 했는지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코 성형을 고민하는 분들이 마음에 드는 후기를 보고 몇 미리 실리콘을 사용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타이니한 코 성형에 보형물 몇 미리 사용했는지를 알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전후 사진이나 본원에서 했던 후기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실리콘 콧대 몇 미리 썼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코 수술을 진행할 때 환자 상담에서 원하는 모양의 코끝을 만들고 코끝 높이에 맞춰 콧대를 높이는 순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코끝에 어떤 자가 연고를 떼어 넣을지, 자가 연고를 넣으면 얼마만큼의 장력이 가해지는지, 또 수술받는 이의 피부 탄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실리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실리콘이 있고, 콧대의 시작 부분, 중간, 끝 부분, 밀리미터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하나로 몇 밀리미터를 높여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몇 미리를 넣는지 궁금해하는 것일까요? 코 수술도 그렇지만 성형이라는 것이 수술을 하기 전에는 불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정말 수술을 해서 결과가 잘 나올지, 별 탈은 없는 것인지, 결과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 또는 마음에 드는 케이스 후기 사진들에 실리콘 5mm 했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숫자가 확실하니까 나도 5mm 정도 높이면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실리콘 몇 밀리미터를 했는지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어떤 코 모양과 높이를 좋아하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심사숙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하는 직반버선 라인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조금 더 들어간 반버선 라인을 원하실 수도 있고, 직선 라인을 원하실 수도 있겠죠. 또 실리콘 보형물이라는 것이 첫 시작 부분과 미간 쪽, 중간 부위, 끝 부위 두께가 다 다르게 디자인돼서 다양한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라인에 따라 그에 맞는 실리콘 보형물도 달라집니다. 코끝을 많이 높였다면 코끝이 많이 높아진 만큼 단차를 줄이기 위해 꺾인 부분이 더 두꺼운 보형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미간이 낮은 경우에는 미간 쪽이 두꺼운 보형물을 써야 합니다. 또 매부리 코는 매부리를 최대한 정리하고 보형물로 커버하게 되는데, 결국은 실리콘 몇 밀리미터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단편적인 숫자 정보보다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과 코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진과 상담해서 수술을 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실리콘 보형물 종류가 그렇게 많나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크게는 실리콘 보형물과 고어텍스 보형물, 그리고 이 두 개를 믹스한 실리텍스라는 보형물이 있는데요. 고어텍스나 실리텍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필코가 되는 경우도 많고, 후에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을 하는데, 본원에서 수술지 주로 사용하는 실리콘은 비스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실리콘 제품인데요. 비스툴 보형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실리콘 보형물인 만큼 안정성이 확보된 회사 제품이고, 또 타사 실리콘 보형물들보다 좀 비쌉니다. 다른 회사 제품들도 제가 많이 써봤지만 비스툴 실리콘이 탄성이라든지 딱딱한 정도 경도라든지 코 보형물로서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내줄 수 있어서 비싸지만 사용하고 있고요. 비스툴 실리콘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이 소프트 실이라고 해서 비스툴에서 만드는 실리콘인데,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한 장에 4장씩이면 굉장히 종류가 많죠. 여기 보시면 다양한 보형물들이 있는데, 최근 직반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D타입의 실리콘을 많이 사용합니다. D 제품은 콧대를 높이면서 코끝을 얄쌍하게 원하시는 분들, 직반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코 수술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 라인입니다. 추가적으로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MB나 N 같은 제품들을 사용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콧대 부분이 좀 낮은 편입니다. 다른 보형물들에 비해서. 매부리가 있으신 분들은 HEU라는 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HEU 라인은 예전에 없었던 라인인데 최근에 만들어진 라인이고, 매부리를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아도 코의 모양을 만드는데 탁월한 보형물 라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부리가 있는 쪽에 골이 파여져 있어서 과도한 매부리 제거를 하지 않아도 이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맞춤 보형물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본인 CT를 기반으로 본인 코에 딱 맞는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맞춤 보형물이다 보니 본인의 코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이 조금 듭니다만 기성복 대신 맞춤 정장을 입는 느낌으로 많이들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맞춤 보형물에도 원재료는 실리콘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렇게 실리콘 사용 시 적합한 밀리미터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콧대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코의 비율입니다. 코끝의 높이와 각도, 모양, 위치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콧대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실리콘은 콧대 시작점부터 코끝 지점까지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몇 밀리미터를 높여야 좋은지 아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코가 무언지 어떤 라인을 하고 싶은지 심사숙고해서 정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본인의 적합한 수술 플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요즘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무보형물 코성형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환자분들이 문의하고 계신데요. 우선 보형물 사용 유무에 대해 알아둬야 할 부분은 바로 보형물 사용 유무는 코끝이 아닌 콧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콧대에 보형물 사용한다고 하면 실리콘을 사용하고 그게 아니라면 콧대에 재료를 아무것도 넣지 않는 무보형물 코성형을 실시하게 됩니다. 원장님, 무보형물 코성형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지와 실리콘을 쓰면 더 부작용이 있어서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는 것일까요? 일단 실리콘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 수술 시 인공 보형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다루면서 무균 조작만 잘 지킨다면 합병증 등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것이 바로 실리콘입니다. 무보형물 코성형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애초에 콧대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콧대가 높지만 대신 코끝은 처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콧대는 놔두고 코끝만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합니다. 매부리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무보형물 코성형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도 보시면 이분들 대체적으로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매부리만 잘 다듬어 정리를 해주고 높인 코끝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에는 실제 콧대는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끝만 올린 수술 환자분들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성분도 보시면 매부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콧대 자체가 높은 편이시죠. 매부리를 교정하면서 남성다운 직선 라인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더 화려한 느낌을 원하셔서 그런 니즈에 맞춰 수술을 진행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첫 번째 보셨던 케이스에 비해 코끝이 조금 더 떨어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부리와 처진 코를 확실하게 교정해서 남성다운 직선 라인의 코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사실 매부리 코 교정 수술에서 수술하는 서전 입장에서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수술하기 수월합니다. 매부리를 꽝 쳐서 제거하고 위에 보형물로 커버하면 수술 시간도 단축되고 매끈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콧대가 높아서 보형물을 넣지 않아도 될 분들을 보형물을 넣어가면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콧대가 높은데 보형물을 넣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인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은 많이 없습니다. 콧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매부리가 있는 분들은 매부리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코끝을 알맞게 올려서 충분히 아름다운 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매부리를 제거할 때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정성을 다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부족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에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시간을 잡아먹고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보형물 매부리 교정 수술이 코 수술 중에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의 결론, 막연하게 어떤 수술을 하면 좋다, 어떤 재료를 쓰면 좋다가 아닌 무보형물 코성형도 실리콘도 장단점이 있으니 환자의 니즈와 코의 특성에 따라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환자분들 상담해보면 코성형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나요? 요즘은 조금은 직선에 가까운 듯한 직반버선 라인이 확실히 강세로 보여집니다. 과거 유행했던 반버선 혹은 버선 라인은 콧대가
곡선을 그리면서 콧대에 비해 코끝이 더 올라간, 코끝이 오똑해 보이는 형태였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반 라인은 콧대는 직선에 가까운 듯 하나 아주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코끝은 동그랗게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물론 정말 화려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직선 라인을 수술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코 성형 상담을 하면서 가져오셨던 연예인 사진들을 쭉 나열해보면 뉴진스 민지 씨나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 씨, 아이들의 미연 씨, 아이린 씨, 신세경 씨, 고윤정 씨, 오연서 씨, 그 외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의 사진들도 많이 봤는데요. 비슷한 라인별로 묶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어떤 라인이 좋은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직반버선 라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경님 코가 직반버선이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신세경님 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정면에서 보는 코 모양도 적당한 비공의 크기와 콧볼의 크기, 입체감이 드러나는 콧대가 군더더기 없이 조화를 아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대 초중반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대세 여자 아이돌들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뉴진스의 민지님과 에스파의 카리나님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 하우스윗 그리고 슈퍼노바를 수술방에서 엄청 듣고 있는데요. 먼저 뉴진스의 민지님 먼저 보면 콧대에 매부리가 살짝 있으면서 코끝이 동그랗게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우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코인데 다른 뉴진스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끝을 마냥 길게 빼서 확 높이기보다는 직반버선이면서 콧대는 확실히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보다는 덜 뾰족한 코끝, 민지님처럼 좀 둥그렇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코끝 느낌을 선호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카리나님은 메이크업부터 조금 화려한 여전사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아무래도 에스파의 컨셉도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세련된 느낌도 가지고 있고 상중 하안 면부가 1대1대1에 가까워서 이처럼 직반 라인보다 조금 더 화려한 느낌도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중안 면부가 긴 분들에게는 이런 느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게 코가 더 길어 보이면서 얼굴도 길어 보일 수가 있는데 카리나님의 경우는 적정한 얼굴 비율과 작은 얼굴 골격으로 인해 미간 부분부터 살아있는 콧대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카리나님 다음으로 요즘에 윈터님의 코처럼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코의 크기나 라인이 딱 얼굴 라인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고 코의 시작점이 높거나 낮지 않으면서 코끝은 동글고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코끝 또한 너무 떨어지지도 들려있지도 않은 적절한 위치에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즘 윈터씨가 참 이쁘다고 느끼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아이린님의 코를 보겠습니다. 아이린님의 코는 청순한 느낌의 얼굴에 잘 맞는 느낌입니다. 역시 콧대에서 코끝까지 자연스럽고 둥글게 떨어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대세 코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배우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코 중 하나가 오연서님. 코끝을 중심으로 보면 직반 라인인 것 같은데 어떤 사진들은 또 버선 라인에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미간의 시작점과 콧대 라인 그리고 카메라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져오신 사진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오연서님은 딱 봤을 때 코랑 얼굴의 볼륨 눈과 입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완벽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고윤정님은 라인 자체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워낙 콧대가 높으셔서 화려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윤정님은 동양적인 미와 서양적인 미를 동시에 가진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콧대의 높이와 쌍꺼풀 라인이 한몫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빛도 상당히 고혹적이신 편인데 쌍꺼풀 라인이 화려한 편이면서 안구 자체가 크고 입술도 도톰한 편인 분들이 이런 코가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연님입니다. 미연님은 직선 라인에 가까운 화려한 라인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부리가 살짝 있고 코끝도 동글게 떨어지죠. 정면에서 보면 콧대는 얄쌍한 편입니다. 남성형 직선과는 또 다르게 여성형 직선 라인은 미간의 시작점에서 콧대는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 비순각 자체는 크게 해서 나머지 콧대와 코끝 라인을 직선으로 하게 되면 여성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그런 직선 라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 수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가져오시는 코 수술 연예인 사진을 간단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좋으셨나요? 정리하면 보통 직반 라인을 원하시고 개인에 따라 더 직선에 가까운 직직반 라인을 원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직반 라인이 유행을 타기보다는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코끝만 살짝 올라가서 세련된 여성미를 줄 수 있어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한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으면 상담하는 입장에서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코는 어떤 모양일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이미지 메이킹 해보시고 전문의를 찾아가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매일 거울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나 보정 없이 찍은 셀카 결과물들을 볼 때 눈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코 모양을 조금만, 핀만 조금만 더, 콧대만 조금만 더, 매부리만 살짝, 이런 마음에 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성형할 때 모든 분들이 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확고한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성형외과 입장에서도 그에 맞춰 상담을 해드리면 편한데요. 하지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사진, 다른 사람의 후기, 결과물들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완전히 똑같이 만들 수 없다는 거는 누구보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래도 연예인들처럼 예뻐지고 멋있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없을까요? 그럼 일단 첫 코 성형이라는 가정 하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코의 크기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가 수술하기 수월합니다. 코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눈 앞머리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검지손가락 끝을 대보시면 그 상태에서 아래로 직선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콧볼의 넓이와 딱 맞으면 적당한 코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양쪽 눈 앞머리 사이 간격보다 더 넓으면은 콧볼 쪽이 너무 큰 것이고 그거보다 작으면 콧볼 쪽이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의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혹은 너무 얇지도 않고 코끝을 잡고 움직여 보았을 때 잘 늘어나는 게 수술하기 좀 용이합니다. 피부가 하얗고 실핏줄이 막 보일 정도라면 여러분의 피부는 굉장히 얇은 것이고요. 또 모공이 잘 보이고 솜털이 뽀송뽀송하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좀 두꺼운 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코끝을 잡고 늘렸을 때 피부가 어느 정도 잘 늘어나고 말랑말랑한 분들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수술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연예인의 얼굴 라인, 앞면의 얼굴 볼륨, 눈이나 입술이 비슷한 조건을 가졌는데 딱 코만 부족한 경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해당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조건이 모두 다른데 코만 예쁜 사진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 코를 자신의 얼굴에 붙였을 때 자신이 그 연예인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원하는 이상적인 코 모양을 참고하되 본인의 장점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술하면 좋을지 보완해서 수술 플랜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하고 디자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집에서 한번 셀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 혹여나 이 조건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제한적인 것이지 코수술을 아예 못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형 상담 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만큼이나 제3자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의료진의 조언도 잘 참고해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원장님, 코성형 브이로그나 후기글 보면 코성 때문에 답답해 죽을 것 같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조금은 답답하실 거예요. 얼마 전 저희 병원에도 문의가 오셨는데 코 수술 하신 분께서 휴진일에 연락이 오셔서 소음을 빼면 안 되는지 본인이 너무 답답하다고 직접 빼면 안 되는지 문의를 주시면서, 아니면 이비인후과라도 가면 안 되는지 답답하다고 문의를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임의로 혼자 제거하지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 코에 넣는 솜의 역할과 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솜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꺼지에 바셀린을 묻혀서 바셀린 꺼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메로셀이라는 제품인데 이 메로셀의 생리식염수가 흡수가 되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오.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 코 수술 이후 콧구멍 양쪽에 솜을 넣어서 압박을 해줍니다. 원장님, 그럼 코 한쪽당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나요? 이 정도 크기로 잘라서 한쪽 콧구멍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부풀리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코 수술 후 막는 솜은 왜 막아두는 건가요? 코 수술을 할 때 여기 바깥쪽 피부도 열었다가 닫아주지만 코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도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비중격 연고를 뗄 때는 그쪽 비중격 점막을 열었다가 다시 닫아주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코 안쪽 점막들은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셀린 꺼지나 메로셀을 이용해서 코 안쪽부터 압박을 시켜주게 되면은 출혈이 나지 않고 출혈을 줄여줄 수 있고 점막 붓기도 빨리 가라앉는 효과가 있고 더불어 코 모양이 잘 고정 유지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들 영상을 보면 코 수술 후 솜으로 안 막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마 아예 안 막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술 방법도 의료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듯이 수술 후 처치 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꺼지나 메로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리콘 CT라고 하는 평평한 얇은 플라스틱 판이 있는데 그거를 양쪽 비중격 점막 양쪽에 넣고 그 두 개를 서로 꼬매서 고정을 하는 방법을 아마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약해진 코 수술 후 그 점막 조직에 더 손상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지혈 효과도 꺼지나 메로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 조금 더 혈종을 줄이고 출혈을 줄이고 점막의 붓기를 줄일 수 있는 꺼지나 메로셀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름다운 코를 위해서 2-3일 정도는 조금만 참아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솜을 만약에 임의로 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빼면 어떻게 되나요? 셀프로 뺀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뽑으면 빠질 겁니다. 그냥 뽑으면 빠질 거고 가끔 재채기 하다가 바셀린 꺼지나 메로셀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출혈이 많지 않다면 그냥 유지하시고 아니면 출혈이 많아서 다시 넣어야 된다면은 병원에 오셔서 다시 넣어주는 거가 좋습니다. 2-3일 정도 바셀린 꺼지나 메로셀을 유지하지 않고 본인이 제거를 한다면 코 내부적으로 출혈 가능성이 있어서 혈종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가 비중격 점막 쪽으로 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비중격 천공까지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2-3일 정도는 조금만 잘 참으셨다가 꼭 수술하신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잘 제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과 거리가 있는 곳에 거주하여 시간이 여의치 않는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등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요. 제일 좋은 건 수술한 병원에 가서 제거하고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잎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라는 말처럼 당장에는 바셀린 꺼즈, 메로셀 코 안에 들어있어서 굉장히 숨쉬기 매우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들도 곧 지나가게 되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저는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피디님, 비염이나 코골이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 환절기에는 비염 증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고 술 마시는 날 잠들면 코골이가 심하다고는 하는데 잠결이라서 그런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네요. 네, 오늘 주제가 기능코 성형, 비염 수술을 할 때 성형외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같이 수술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능코 성형을 할 때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용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기능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할 것 같으니까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가봐야 하나 그러다가 아니야 성형외과 전문의랑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같이 있는 곳을 가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성형외과 전문의랑 이비인후과 전문의랑 협진을 한다면 둘이 같이 수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 명의 의료진이 모든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능코 성형에 대해 말씀드릴 때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구분짓고 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다 보니 환자분 입장에서는 두 수술이 아예 전부 다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기능코 성형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을 교정하는 비중격 교정술. 두 번째는 비밸브 협착으로 인해서 이 협착을 해결해주는 비밸브 재건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합의갑계가 커져 있는 합의갑계 축소술인데 기능코 종류를 설명드린 이유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비중격 망곡증과 비밸브 협착증의 경우는 미용코 성형 과정의 일부에 속해 있으면서 수술 후 코 모양에도 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용적으로 괜찮은 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환자분의 코 속 비중격 상태를 체크하고 이것을 얼마나 제거할지 어떻게 교정을 해야 할지를 정하고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미용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없이 휘어진 비중격만을 잘 교정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용적 부분에 대해 관관체 수술을 할 경우 수술 과정은 더 간단해지겠지만 이후 코끝 높이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비밸브 협착증 교정의 경우도 수술법 몇 가지가 존재하지만 이런 교정 과정이 수술 후 코 모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미용 수술 역시 코에 새로운 기둥을 세울 때 비중격 연고를 채취해서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용코 수술과 함께하는 이 두 가지 기능코 수술들은 반드시 한 명의 의료진이 전반적인 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하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수술적으로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따로 수술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갑계 축소술인데 콧구멍 안쪽으로 합의갑계 점막을 약간 줄여주고 전반적으로 비강 넓이를 넓게 해주는 수술인데 이 부분은 사실 미용적인 부분과 별개로 시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무조건 여기로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겠죠. 되게 기능코를 생각하는 분들은 코 수술을 하면서 기왕하는 건데 미적으로도 좀 나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능적 개선을 원하면서도 결국은 외형적으로 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기능코 수술을 하시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받는 것이 조금 더 환자분의 니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능코 성형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개선하는 부분이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밸브 협착증은 수술 계획을 세울 때 미리 코 모양에 맞게끔 조작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나 이비인후과 전문의 둘 중 한 분이 처음부터 플랜을 세워서 끝까지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코 비염 수술과 미용코 성형을 같이 원할 경우에는 환자분이 상담하시면서 잘 맞는 성형외과 혹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한 분에게 전담해서 맡기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모양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미용적 관점에서 진료와 수술을 많이 해본 성형외과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모양에 대한 만족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CT 장비가 없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T 진단이 가능하고 코 수술이 주 진료 과목인 성형외과를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